네, 6번 풀어보겠습니다. 10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자녀 수의 평균이 1.9, 중앙값이 2명이었어. 근데 자녀 수가 가장 많은 한 가구, 얘가 원래 10가구 중에서 누구였겠어? 최대값이었겠죠. 걔가 이사를 가고 걔보다 자녀 수가 또 한 명 더 많은, 그럼 더 최대값이란 소리죠. 걔가 이사를 왔대. 자, 이랬을 때 평균과 중앙값은 몇이 되느냐라는 문제죠. 다시 가구가 크기 순으로 했을 때 x1, x2 해갖고 x10까지 있었는데 요 최대값이었던 가구가 뭐에 이사 간 다음에 얘보다 뭐에 1 더 자녀 수가 많은 큰 값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요 자료 갖고 뭘 구해?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죠. 일단 이 문제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구할까요? 평균부터 구할까요? 자, 평균은 원래 10가구일 때 평균이 1.9였잖아. 그렇다면 총합은 몇이었단 소리야? 19였단 소리죠. 19를 10으로 나누니까 1.9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x10이었던 값이 가고 플러스 1 된 값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총합은 뭘로 바뀌겠어? 원래 총합은 19였는데 여기서 만약 최대인 놈이 6이었다고 쳐봐. 그럼 6이 나가고 그러고 나서 플러스 1 된 7이 들어온 거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바뀐 총합은 몇이 돼? 20이 되겠죠. 1이 더 늘겠죠. 자녀가 한 명 더 늘어난 거니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0가구에 대해서 월구의 평균을 구하니까 평균은 몇이 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님 3번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중앙값은 10가구이니까 짝수계잖아. 그러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에 있는 5번째 가구랑 6번째 가구 둘의 원래 평균을 내서 구했겠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최대값이 가고 플러스 1하니까 얘가 여전히 이 자료에서는 뭐야?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치면 이 10가구에서 X5, X6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은 최대값이 변하더라도 변화가 뭐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앙값이 몇이었어? 2였기 때문에 최대값이 한 명 더 늘어서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중앙값은 몇이야? 2가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조금은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최대가 플러스 1 됐다, 1 됐다. 그랬을 때 평균과 중앙값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고 요렇게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이 문제를 처음 봤으면은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문제를 풀이를 현재 보시고 나신 뒤에 여러분들이 별로 푸는 거 어렵지 않네.'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요 문제를 보시면은 뭐 충분히 푸실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쉬움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제품이 불량일 확률이 0.1이고 각 제품의 불량일 사건은 서로 독립이고 상자는 2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개의 상자 중 불량품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상자 수의 기대값 구하래. 누구의 기대값 구하래? 상자 수의 기대값 구하라죠. 그러면은 요 x, 요 확률 변수가 누가 되는 거야? 요 상자 수가 x가 되는 거죠. 자, 요랬을 때 x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x의 확률을 알아야지 기대값을 구할 거 아니야. 자, x는 20개의 상자를 일단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상자를 열어봤을 때 불량품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면은 x 카운트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상자 1개가 불량품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면 성공이고 불량품이 하나도 없고 다 정상품으로만 돼 있어. 그럼 뭐야?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만 돼 있는데 그거를 20번 하는 거기 때문에 x는 무슨 분포?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20. 그때의 확률 p를 이제 뭐 해줘야 돼? 구해줘야죠. 자, x는 언제 성공하는 거라고? 2개의 제품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적어도 하나 불량품이 나오면 성공하게 되는 거라고. x의 개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자 안에 적어도 하나의 불량품이 있을 뭘 구해야 돼? 확률을 구해서 그게 x의 성공 확률 p이다 해서 저거만 주면은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n 곱하기 p로 구해주시면 되죠. 그럼 결국 요 확률을 구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얘는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1에서 뭘 빼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불량품이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1에서 요 상자 안에 불량품이 뭐 하는 경우? 하나도 없는 경우, 다 정상품으로만 돼 있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몇이야? 0.9가 되죠. 근데 상자 안에는 제품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자 안에 있는 두 개의 제품이 모두 불량품이 아니고 정상품일 확률은 0.9를 둘이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왜냐면 불량일 확률은 뭐니까 지금 독립이니까 그냥 확률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1 9980이니까 0.81이 되고 계산해주면 0.19가 돼서 상자 안에 두 개의 제품 중 적어도 하나가 불량품일 확률은 몇이 돼? 0.19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총 시행 횟수가 20번, 성공 확률이 0.19인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은 20 곱하기 0.19 하면 몇이 돼? 3.8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X가 무슨 분포인지만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은 찾아주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요 문제만 읽고 나서 이게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조금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런 식의 문제를 이항분포 단원에서 여러 번 풀어봤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출문제도 풀고 뭐 다른 문제집도 풀고 하셨으면은 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아마 떠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못 떠올렸더라도 이 문제를 풀고 앞으로도 나올 이항분포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을 푸시면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떠올리기만 하면은 푸는 건 쉬우니까 쉬운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8번 두 지역에서 40채, 50채를 뽑아서 가격을 뭐한데 비교하기 위해서 요렇게 구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택 가격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도 구하고 뭐도 구해놨어? 지금 P값도 구해놨죠. 그렇죠. 내가 원래는 이거 갖고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 계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문제가 다 뭐 했다고? 다 구해놨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뭐만 보면 돼? 요 P값만 보시면은 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P값에 뭐라고 적혀 있어? 양측 검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결국은 뭐였어? 귀무가설이 두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같다가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이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뭐야? 두 지역의 주택 가격은 다르다가 대립가설이었겠죠. 다시 평균의 차이가 있냐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대립가설을. 왜냐하면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같지 않은 거, 지금처럼 이 대립가설처럼 같지 않다도 차이가 있는 거지만 A가 더 커 뮤비보다. 요 경우도 뭐 한 거야? 같은 건 아니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차이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대립가설이 무엇인지는 뭘 보고 판단했다? 여기 P값하고 가로 열고 여기 양측 검정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알아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값이 0.082니까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각할지 말지가 정해질 텐데 1번부터 보시면 0.05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니? P값이 0.08이니까 0.05보다는 뭐해? 큰 값이죠. 그럼 귀무가설 여전히 뭐야? 채택이 돼버린다고. 채택은 뭐야? 차이가 없다잖아. 그렇죠? 귀무가설이 차이가 없다기 때문에 유의 수준 5%에서는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차이가 있으려면은 귀무가설을 뭐 해야 돼? 기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유의 수준 0.1에서 0.08이 우리가 구한 P값 0.082는 0.1보다는 뭐해? 작은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뭐 할 수 있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두 지역의 주택 가격이 뭐 하다고?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2번 읽어보시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뭐해? 틀린 문장이 되고 0.2 더 유의 수준이 올라갔어. 근데 여전히 귀무가설 뭐야? 기각이죠. 0.1에서 이미 기각했기 때문에 0.2에서도 당연히 기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의 주택 가격은 뭐에 차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3번이 뭐에 정답이 되는 거고 유수준 0.3, 0.3에서도 여전히 뭐야? 규모가설 기각할 겁니다. 근데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틀리게 되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뭐만 맞는 문장이야? 3번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진짜 검정 통계량 구해고 검정해 보세요 하면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고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뭐 했다고? P값까지 다 알려줘 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P값만 보고 유의 수준과 뭐 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귀무가설이 맞냐 대립가설이 맞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P값이 작으면 뭐라고? 기각. 그렇죠. 요 세 단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번. 자, 문제를 보면 어디부터 확인하라고?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평균의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봐야 돼? 보기를 보는 거야. 그럼 보기를 보고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만 구하면 되는지. 우선 1, 2번과 3, 4번은 뭐가 달라? 자유도가 다르죠. 그러고 나서 1, 2번은 뭐가 달라? 22가 루트 밖에 있냐, 루트 안에 있냐가 다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 첫 번째로 나는 뭘 확인해? 자유도를 확인하고, 두 번째 22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루트 밖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루트 안에 있어야 되는지만 판단을 내리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이 문제를 보고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위에서부터 문제를 읽어주는 겁니다. 일단 자유도는 뭘로 찾는 거야? 두 집단의 표본 크기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A 회사 11개, B 회사 21개인데 지금 보니까 무슨 검정한 거야? 독립 T 검정한 거죠. 독립 T 검정일 때 자유도 어떻게 구해? NA 더하기 MB-E 요렇게 해서 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11 더하기 21 빼기 2는 30이기 때문에 1번,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찾은 다음에 요 11분의 1, 21분의 1은 N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 요런 부분이잖아. 그럼 결국 요 22는 누구야? 두 모평균의 차 추정할 때 합동 표본 분산 얘를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뒷부분은 표준 오차 부분은 요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고 나서 요 루트 요 SP 제곱 요 합동 표본 분산을 밖으로 빼고 싶으면 그냥 SP인 상태로 루트 밖으로 나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해서 얘가 22라면 여전히 뭐 해야 돼? 루트 안에 있어야 되고, 얘가 만약에 22의 제곱이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22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동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해?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2분의 NA 마이너스 1의 SA의 제곱 더하기 MB 마이너스 1의 SB 제곱 요렇게 해서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하죠. 그래서 분모는 30인 거 아까 구해놨고 1 빼면은 10이고 곱하기 지금 A의 표본 표준편차가 4니까 얘 제곱하면은 16이 되는 거죠. 더하기 MB 빼기 1 하면은 20이고 곱하기 B 회사의 표본 표준 편차가 5기 때문에 얘를 제곱한 거를 곱할 거기 때문에 25가 됩니다. 자, 그 10으로 다 약분하면은 3이 되고, 다시 쓰면은 3분의 16 더하기 2 곱하기 25 하면은 50이 되죠. 그래서 3분의 66이 되고 약분하면은 22가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전략을 세울 때 봤던 22라는 숫자가 그냥 요 22 자체가 뭐야? 합동 표본 분산이었다고. SP 제곱이었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SP 제곱 그 자체가 22였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돼? 얘는 루트 안에 있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윗부분 안 읽어도 된다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보기를 보시면은 내가 뭐만 찾으면은 답 고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세우고 걔만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풀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10번도 뭘 구해야 되는지 문제 맨 아래를 확인해 보니까 검정한 결과를 해보랍니다. 근데 검정을 어떻게 하냐면 유의수준 5%에서도 해보고 1%에서도 해보래.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니까 표본 평균도 알려주고 표본 표준 편차도 알려주고 가설도 알려주고 나서 그 뒤에 뭐가 구해져 있어? 신뢰 구간이 구해져 있죠.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이 구해져 있다고. 그럼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뭐 해야 돼? 검정해야겠구나 하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크게.
첫 번째, 기강력을 이용한 방법이죠. 기강력을 만든 다음에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P값, 유의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걔를 뭐라?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P값이 작으면 기각하고 크면은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야? 신뢰 구간을 이용한 방법이죠. 귀무가설이 요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면 귀무가설 채택이고 못 들어오면 귀무가설 기각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대신에 요 신뢰 구간 방법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양측 검정일 때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신뢰 구간은 양쪽의 퍼센트즈 95% 신뢰 구간이면 양쪽에서 2.5%씩 자른 다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뢰 구간으로 가설 검정할 때는 양측 검정일 때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5% 신뢰 구간 살펴보니까 기무가설 뮤는 88.20이 요 안에 포함돼 안 돼? 안 포함되죠. 그럼 기무가설 뭐하고? 기각하고. 99% 신뢰 구간 84.46부터 88.66은 88.20을 뭐해? 포함하고 있죠. 88.66보다 88.20이 작잖아. 그러니까 요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 1%일 때는 귀무가설 뭐해? 채택하게 되는 거죠. 기각하지 못한다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은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요 신뢰 구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신뢰 구간이 기무가설에 해당하는 그 모평균의 값을 포함하면은 귀무가설 뭐하고 채택하고, 신뢰 구간이 기무가설 부분을 포함하지 못해 요 88.20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럴 때는 뭐 하라고? 기무가설 기각해 주시면 된다. 요렇게 해서 결정 내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뢰 구간까지 다 구해 놨기 때문에 무슨 문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